중산층의 어떤 그런 심리를 파헤치는 작품들 많이 봤잖아요. 한국에서 그런 이제 영화를 만든다면은 배경이 아파트인 게 맞지 않을까? 더 많이 개발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 드림 팰리스를 보면서 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심리적인 어떤 그 한국 사회를 대변하는 그런 것들이 정교하게 그 펼쳐질 수 있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 영화는 굉장히 리얼하지만 스릴러적인 장르적인 특징까지 가지고 가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영화를 어떻게 보셨을지 너무 궁금한데 감독님과 저희 주연 배우님들 모시고 딥토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면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네. 네, 김성현 배우님과 최민정 배우님 그리고 가상현 배우님 차례로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먼저 인사를 드려야 될 텐데 저희 이 작품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올해 가장 그 관객을 많이 모으고 있는 범죄도시와 같이 개봉을 했습니다. 같은 날. 그래서 내심도 걱정도 했죠. 너무 이제 화제작이 개봉을 하니 혹시 묻히는 게 아닐까 이런 걱정을 당연히 하는데 지금 12,000명 독립영화로서는 꽤 갈목할 만한 수치로 여러분들께 파고들었습니다. 축하를 드리면서 감독님 먼저 인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포 스릴러 영화 감독 드림 팰리스를 연출한 가성민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지금 범죄도시와 같이 개봉을 해서 예. 많은 관객과 만나고 있잖아요. 소감. 오늘 이렇게 딱 들어왔는데 사실은 극장에 이렇게 약간 이렇게 나뉘어서 앉아 계시는데 네. 되게 어디서 같이 오신 분들처럼 이렇게 가운데 삼삼오오 다 같이 앉으셔가지고 그러네요. 네. 네, 그리고 곧 저희가 10,000명이 아니 12,000명 돌파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봤더니 독립영화 올해 독립영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작품에서는 극영화 중에서는 가장 의미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저 혼자 들어가지고요.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감독님 스스로 올해 독립영화 중에 가장 화제작이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최민욱 배우님께도 인사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드림 팰리스에서 도묵 역을 맡은 최민영입니다. 네, 사실 드림 팰리스가 1만 2,000명의 그 갈목할 만한 수치를 감독님이 뿌듯해하시는 수치를 얻긴 했지만 최민영 배우님은 배우님 수치가 지금 급상승 중이시잖아요. 인스타 팔로워가 본인 입으로 90몇만 94만 1,000명입니다. 네. 잠깐만, 그러면 94만 2,000명 중에 드림 팰리스를 본 분은 여쭤보지 않아서 그런 모르겠지만 만약에 OTT에 풀리게 되면 좀 덕분에 계속 기억에 이렇게 회자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드림 팰리스가 그 해외 배급이 됐을 때 더 많은 관객을 모을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폭제 역할을 최민영 배우님이 분명히 해주실 거라 믿는데 배우님께도 또 이렇게 소감을 좀 들어볼게요. 이렇게 본격적으로 독립영화에서 큰 역할을 담당을 하셨고 많은 관객분들과 만나고 있는데 그간에 어떤 또 기분이 드셨었는지. 네, 사실 저는 이제 감독님만큼 독립영화 생태계에 익숙하거나 한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이게 가늠이 안 되는 숫자이긴 한데 그런 것보다는 저는 그냥 이렇게 GV를 좀 저희가 그래도 꽤 했던 것 같은데 그거 하면서 이렇게 관객분들을 뵙고 할 때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좀 새로운 분들도 항상 뵙고 질문도 듣고 하면서 좀 제가 드라마나 공연 같은 걸 했을 때는 해보지 못했던 소통을 또 해보니까 그런 게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 이제 그 OTT 작품에서 콜이 오더라도 독립영화도 계속 그건 정말 당연한 얘기인 것 같고 저는 영화를 사랑하고 독립영화를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알겠습니다. 하고 싶은 거 불러와 주신다면 이거 찍으신 거 저 좀 보내주세요. 제 인스타로.
네, 한국 독립 영화에서 절대 잃을 수 없는 또 하나의 로키 배우 최민영 배우님이 등장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여러분들 이번 작품으로 많이 또 발견을 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선영 배우님은 발견의 단계를 지나서 이제는 완벽하게 성숙한 익은 배우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이제 이번 작품에서는 너무 좋았던 게, 다른 작품에서는 김선영 배우의 연기를 충분히 보고 싶어도 주연이 아닌 경우도 많았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온전하게 이 작품을 끌고 가는, 그래서 정말 그 디테일한 연기의 결과물들을 매 장면 볼 수 있었다라는 점에서도 드림 팰리스가 굉장히 더 드리미한 그런 작품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배우님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혜정 역한 김선영입니다. 여러분들이 저기 하루만 더 참으셨으면 네. 이제 RP TV로 풀릴 텐데 내일 왜 못 참고 올라오셨나요? 웃자고 한 건데 내일 풀리죠? 네. 어쨌든 오늘 저희 GV 마지막 날이에요. 저희 영화 공식적으로. 네.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배우님 이 작품 이제 그 출연하시고 만들고 이제 그 영화 완성되고 나서 관객분들이랑 많이 호응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예상을 하셨었어요. 호응이라는 게 어떤? 관객분들이 이렇게 많이 찾아주시고 이 영화에 대해서 회자할지 얘기를 많이 해주실지 기대가 어느 정도 있으셨는지. 관객분들이 이거를 많이 찾아줄 거라고 그닥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뭐 저도 뭐 이쪽에서 일을 계속 했으니까 뭐 갑자기 기적을 바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지만 그것이 저에게 문제가 됐다면 뭐 아무 의미 없고요. 아까 관객분들이 의미 없다는 뜻이 아니라 좋은 그런 작품. 어떤 결과가 네, 그럼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사실 1만 2천도 굉장히 선방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는 굉장히 선방한 거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근데 너 지혜 아니니? 전 개인적으로 아는 애가 저기 와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네요. 저한테 얘기도 안 하고. 아닌가 본데요?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제가 친한 연극 배우야. 저기 네. 여러분들 세자매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세자매라는 영화에도 나왔던. 네. 뭐 몰랐는데 저기 정중간에 앉아 있어갖고 깜짝 놀랐네. 뭐 질문이 뭐였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충분히 됐다라고 생각을 네네. 하고 네, 그렇습니다. 마이크 감독님한테 드릴래요. 감독님 이게 사실은 이제 그 영화 독립 영화 하는 이제 그 기획되고 있는 작품 중에 영화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화제가 된 작품이기도 해요. 왜냐면 시나리오가 워낙 촘촘하고 탄탄해서 이 독립 영화계를 책임져줄 새로운 감독이 나타났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고, 그리고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시나리오로 수상을 하시기도 했어요. 그간의 어떤 이제 그 기대만큼이나 개발하는데 많은 또 시간이 걸리셨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셨고, 가장 좀 약간 지금 돌아보니까 가장 이제 그 시나리오 쓰는 단계에서 힘들었던 지점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었을까요? 일단 이 영화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소문이 나고 하는 거는 저한테는 되게 그 당시에는 되게 무거웠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의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열심히 썼는데 이게 뭔가 사람들이 되게 이 작품에 대해서 사랑해 주니까 제가 이거를 망치면 안 된다라는 또 이런 생각이 좀, 제가 약간 스스로를 좀 옥죄는 스타일이라서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었고, 그리고 저 시나리오 쓰는 과정은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시나리오 쓸 때는 좀 모아둔 돈으로 일도 안 하고 시나리오 쓴다는 변명하에 조금씩 쓰면서 정말 이 세계를 막 상상해 나가는 게 되게 행복했는데, 지금 뭔가 그러니까 좀 하나 했다고 그때의 그런 열정과 순수로 못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벌써 네. 아니 왜냐면 이제는 이게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들거든요. 이게 좀
그런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요지는 시나리오 쓸 때 되게 좋았고 오히려 이게 저희 대표님 뒤에 앉아 계시는데 이 영화가 그러니까 이 투자를 받는 과정이 되게 대표님이나 저나 되게 어려웠었는데 이게 정말 마법같이 들어오고 하면서 눈덩이처럼 약간 돼서 이게 어느 정도 좀 웰메이드한 사이즈를 만들어낼 수 있게끔 정말 십시일반 모든 사람들이 좀 도와주셨었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너 작품 좋으니까 내가 너네 도와줄 거야. 너 잘해라는 그런 메시지로 좀 들려서 너무 전 좋았고 한편으로 좀 조금 부담도 됐지만 그게 오히려 더 저를 좀 채찍질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김선영 배우님께 그 영화의 인들에게 알려졌던 이 시나리오의 훌륭함 이거를 어느 단계에서 좀 알게 됐는지 궁금한데 사실 지인을 통해서 좀 가스라이팅 당했다 이 영화를 할 수밖에 없게 그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의 단계에서 이 영화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그리고 시나리오 보셨을 때 사실 이제 그 좋은 시나리오를 보는 그러니까 좋은 결과물은 사실 시나리오가 좋아야 나올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제 제일 먼저 시나리오를 보게 되는 그 당사자기도 하잖아요. 배우는 이 작품을 봤을 때 어떤 점에서 좀 비범함을 느끼셨는지 어떤 점이 좋으셨는지 배우님이 생각하시기. 뭐 시나리오도 문학인가요? 그죠? 희곡도 문학에 들어가는 거고. 와 시나리오가 근데 읽었을 때 저는 이게 좀 편집이 많이 됐어요 시간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제가 그 편집되지 않은 이 통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는 저는 진짜 문학 소설 같았거든요. 그런 작품들이 잘 많지는 않죠. 네, 시나리오에서 그렇게 느끼는 게 물론 뭐 근데 제가 또 저예산 영화에서보다는 아무래도 저기서는 상업 쪽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접할 기회가 덜했을 수도 있죠, 당연히. 그런데 굉장히 문학적인데 그럼 뭐 문학적이면 무조건 좋으냐 나쁘냐를 떠나서 그 문학이라는 게 갖고 있는 그 한 인간을 깊이 고찰하는 그런 진중함이라든지 깊이 뭐 끝나고 난 다음에 여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시나리오가 무슨 책처럼 그랬어요 저는. 이 시나리오 읽었을 때는. 그래서 되게 놀랐어요. 왜냐면 제가 굉장히 친한 저의 추종자 여배우가 하나 있는데 그 네네. 여배우의 남편분이셔서 크게 기대를 안 했었는데 깜짝 놀랐죠. 전 읽고. 그러면은 감독님과 네. 이제 이 작품으로 만나기 전부터 알고 계셨나요? 아니 저 개인적으로 전혀 저는 감독이랑 결혼한다는 걸 계속 반대했기 때문에 그 친구한테 계속 안 된다 계속 하고 있는 중이었고 그러다가 뭐 결국은 뭐 그런다고 제 말 듣는 건 아니니까 결혼했죠. 근데 뭐 결혼 막상 하니까 되게 좋은 감독, 제일 좋은 남편이더라고. 그래서 네네. 근데 시나리오를 보고 너무 놀랐어요. 사실은. 그 전에는 우리가 차 한잔 해본 적 없죠? 네. 감독님은 저를 무서워했죠. 그 반대한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 감독님은 김선영 배우님이 반대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반응하셨었어요? 그 개인의 의견이니까 존중해야죠. 존중을 했는데 왜 한 거야? 근데 참 이게 인생이라는 게 아이러니한 게 그렇게 시작했는데 또 저의 페르소나가 되어 주셨잖아요. 네. 그런 게 참 이게 인생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걔보다 감독님이랑 더 친해요. 걔랑 연락 잘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분들만의 그 드림 팰리스에 대한 얘긴데 집에 대한 얘긴데 여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잖아요. 김선영 배우님은 남편분이 감독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살아보니 감독과의 결혼을 절대 반대했던 것 같고. 감독이랑 네. 결혼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중에 미혼분들. 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그 이름도 없이 지금 회자되고 있는 그 배우는 사실 진짜 거의 뭐 김선영 배우와 같이 호흡을 맞추기도 했었고 진짜 독립영화계 보석 같은 배우 장선 배우님입니다. 네, 그래서 같이 작업을 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안에는 사실은 이제 그 감독님이 이 시나리오 쓰고 나서
많은 배우들을 떠올리셨을 수도 있었을 테고 아니면은 정말 답정너로 김선영 배우님을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과정 안에서의 고민과 어떤 경로를 통해서 꼭 배우님이 셔야 했는지 그 얘기도 조금 해주세요. 일단은 김서영 선배님한테 처음에는 사실 좀 도움을 받고 싶지 않은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친한, 그러니까 제 와이프의 친한 사람이니까 좀 그랬는데 사실 좀 사모하는 마음들은 좀 있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글이 좀 자기 주인을 찾아간다는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그 너무 최민영 배우님이 소외됐을 수도 있는데 워낙 이제 그 시나리오 단계부터 또 이렇게 다른 배우님까지 엮여 있었기 때문에 언제 제안을 받으셨고 어떤 생각하셨는지 초반에 그 당시에 시나리오 보고 나서의 느낌. 네. 저는 뭐 언제인지는 기억 안 나요. 제안을 받았다면 저는 오디션을 통해서 캐스팅이 됐는데 이제 처음에 무슨 학원에서 오디션을 처음 되게 간단하게 보고 네. 감독님께서 그때 한번 다시 좀 더 길게 대본도 읽어보고 한 시간을 가져보자라고 해서 한 번 더 불러주셨어요. 근데 그때 이제 장선 선배님께서도 계셨고 그래가지고 이제 선영 선배님 대사를 그때 이제 도와주셨었어요. 그래서 그때 좀 막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굉장히 거의 1시간 가까이 오디션을 봤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조금 흐른 뒤에 캐스팅이 확정되고 제가 처음 시나리오를 읽고 나서 들었던 생각은 조금 연기를 시작하면서부터 막연하게 이제 스스로 정확하게 정의 내리거나 명명하진 않았지만 독립영화를 보면서 왠지 내가 저 안에 있고 싶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내가 하고자 하는 연기, 내가 좀 지향하는 연기랑 많이 비슷한 연기들을 엿볼 수 있는 곳이 항상 독립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대본을 처음 읽는 순간 바로 내 생각이 맞았구나라고 느낄 수 있었고 조금 다른 대본을 읽을 때랑 달랐던 점은 제가 대본을 읽었을 때 특히 동욱이라는 역할은 리딩 롤이 아니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동욱이로서 존재하기만 해도 되겠다라는 확신이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무언가를 더 이렇게 해주거나 뭔가 이 장면을 뭐 어떻게 더 다이나믹하게 만들어줘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도 물론 생각은 하긴 했지만 그런 것보다 그냥 그 순간에 동욱이로서 살아있기만 해도 이야기가 충분히 다 전달이 되겠구나라는 느낌을 받아서 그것이 그때 당시에는 더더욱 제가 하고 싶었던 연기였기 때문에 너무 기분이 좋았고 설레죠. 네. 마침 오늘 그 혜정과 동욱 어떻게 보면은 이 핵심적인 또 이 모자 관계, 네, 이 두 분이 나오셨는데 감독님께 이 김선영 배우님 같은 경우는 어떤 연기에 대한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있었고 해야 되는 어떤 것들이 있었지만 많은 오디션을 보시면서 배우들을 보시면서 최민영 배우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가지시고 캐스팅하셨는지. 네. 일단은 이 나이대 배우님들을 좀 많이 오디션에서 봤던 것 같은데 이렇게 들어오면서부터 되게 불편함이 보이는 배우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불편함이 어떤 불편함이면 진짜 불편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다 완성돼서 들어오는데 그게 왠지 모르게 좀 불편한 느낌이 있고 뭔가가 이렇게 꽉 막힌 느낌이 좀 많이 들었는데 최민영 배우는 정말 달랐어요. 근데 그게 제가 추정하기로는 자주 이야기했지만 아역을 좀 많이 해서 어떤 면에서는 되게 경험이 되게 많은 배우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 어떤 오디션이라는 것이 사실 연기의 완성이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어떤 배우인지를 보여주는 장이고 그곳에서 좀 되게 내가 다 완성해가지고 왔다기보다는 되게 뭔가 투명하게 같이 뭔가를 만들어 나갈 수 있고 그리고 본인이 가진 것들도 너무 좋고 이런 지점이 되게 매료됐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느낌이나 성정들도 제가 생각했던 동욱이랑 너무 비슷하다는 좀 느낌이 많이 받았고, 그래서 좀 그렇게 좀 하게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촬영하실 때 아마 이제 그 두 분이서 합을 맞추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서로에 대해서 배우님들이 어떻게 또 생각하셨는지도 오늘 이제 굉장히 돌아보는 질문을 많이 드리게 되는데 네,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배우님 사실 이제 그 같이 호응하는 배우에 따라서 이게 정말 그 리얼해지는 어떤 그 지점을 통과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합이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네, 어떠셨는지. 일단 우리 민영이는 연기를 뭐 아역부터 많이 했겠지만 저는 되게 놀랬던 게 저랑 이제 뭐 굉장히 부드러운 장면을 붙는 게 아니라 대립하는 장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걸 뭐 몸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어쨌든 마음으로 싸우는 거니까 그러면 그 에너지를 서로 느끼는데 저한테 조금도 밀리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고민할 때가 있거든요. 뭔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당연히 경력이 달라서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친구가 뭔가 흔들린다고 느껴지면 어쨌든 이 신의 최고 목표는 팽팽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럼 나는 낮춰야 되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되게 고민의 지점이 있거든요. 그것보다는 이 친구 올려서 더 팽팽한 게 더 그 신에는 좋을 수 있죠. 근데 저는 뭐 조금도 배려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했을 때 이 친구는 그 내공이 어마무시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기억에 남고 만약에 그게 아니었으면 또 감독님이랑 어떻게 또 상의를 하고 또 어떻게 뭐 그런 과정이 있었을 텐데 전혀 그런 게 없었고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런 게 되게 훌륭한 거거든요. 정말로 그거는 왜냐면 우리가 경력 차이도 많이 있고 또 당연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내공이 어마무시했고 그게 정말 좋았고 그래서 제 연기에 되게 도움이 됐어요. 네. 마음껏 그냥 할 수 있으니까. 네. 네, 그거가 굉장히 좋았고 이게 조금 뭐 돌이켜 보자면 현장에서 저는 뭐 말을 많이 안 하는 작품이었는데 거의 아마 제가 혼자 앉아 있었을 거고 대화가 거의 없었을 텐데 밥 한 번을 같이 안 먹었어요 아들인데. 네. 그런데 웃겨요? 그건 일부러도 그런 게 아니요. 거예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딱히 밥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자체가 그리고 저가 막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특별할 때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랬는데 저는 마지막 촬영 때 이 친구가 마지막 촬영이고 나는 남았는데 눈물을 되게 많이 흘렸거든요. 네. 얘가 마지막이라고 했을 때 내 아들이 가는구나 하고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맞다 내 아들이었지 이렇게 가네 이렇게 하는데 얘는 눈 하나 안 깜짝거리고 수고하십니다 그래서 그래서 선배님 정말 뭐 이렇게 하면서 갔어요. 저 주차장까지 주차장까지 쫓아갔다니까. 네. 보통 촬영장에서 헤어지잖아요. 근데 주차장까지 나는 가다 보니 주차장이었어. 이 친구 차 있는 데까지. 중간에 밥을 좀 드시지 그렇게 매몰차게. 아니 매몰차게 안 했어요. 최민영 배우님의 그러면은 그때 심정을 좀 들어보죠. 사실 왜냐면 이제 저는 그러니까 이은지 배우님이 그 얘기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좀 그 뗀뗀한 관계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굉장히 배우님이 좀 이렇게 거리두기를 한 것 같아서 좀 네. 그게 아니었어. 전혀 아니었어.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떤 느낌이셨는지 사실 같이 합을 맞추는 배우인데 부담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워낙 밀도 높은 장면들을 두 분이서 많이 연출을 하셔서. 네, 물론 이제 어떻게 표현한다면 그게 굉장한 부담이었죠. 그리고 사실 저는 선배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감정적인 싸움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 정말 안간힘을 썼고 정말 왜안 기님? 이렇게 혼자서 생각을 원래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인데 그것보다도
그 드림팰리스 촬영을 하면서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선배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저희가 카메라가 도는 외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현장에서의 어떤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이 연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느끼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까지도 하나하나 정말 많이 생각을 하면서 좀 신중하게 그리고 이렇게 이를 악물고 한편으로는 버텼던 그런 촬영이기도 했는데 저는 그걸 정말 다 제쳐두고 보셨다시피 그런 어마어마한 밀도를 상대로 연기를 해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했고 제가 이제 배우를 시작하고 하면서 몇 가지 이렇게 계단을 이렇게 항상 성장이라는 게 이렇게 가다가 뛸 때가 있고 또 이렇게 가다가 뛸 때가 있고 하잖아요. 근데 드림팰리스가 정말 그 도약할 수 있는 경험이었다는 거를 지금도 많이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도 친구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부모님이랑 얘기를 나눌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내가 드림팰리스라는 작품을 안 만났으면 내가 지금 작품을 바라보는 시선이 정말 많이 달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근데 그럼 김선영 배우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눈물을 흘릴 때 왜 네, 매몰차게 가셨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말씀 시장님 매몰차게 되게 좋아하시네. 매몰차게 하지 않았어요. 이 친구 매몰차게 하지 않았어요. 그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쿨하게 드리자면 가셨는지 정정하겠습니다. 저도 그거를 생각을 해봤는데 선배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선배님께서는 그 어떤 그렇게 뭔가 딱 그거를 깨달으셨을 때 밥 한 번 못 먹었네 이런 것들에 대한 뭔가 어머니로서의 미안함 혹은 뭔가 아쉬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전 뭔가 근데 저는 그 촬영을 하면서 선배님이 그러니까 어떠한 이유들로 그렇게 하셨는지 왜 저한테 말을 한 번도 그러니까 일부러 그러셨다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왜 그렇게 되셨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 한편으로는 이해를 하면서 촬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그때 갑자기 감정이 확 올라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니다라고. 네. 근데 저는 여기 빨리 얘기할게요. 나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해봤거든요. 오늘 집이 마지막이어서 내가 왜 말이 없었던가. 네. 네, 저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진지하게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씬이 행복한 씬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하고 딱 끝났어. 그럼 액션이 끝났잖아요. 그럼 그게 금방 사라지진 않거든요. 그러면 또 고개 그대로 있고 네. 그러다가 또 다음 씬은 또 그러고 있고 이러니까 근데 제가 그 동백꽃 필 무렵이라고 그 드라마 했을 때는 그 전날 맨날 파티했어요. 고기 구워 먹고 현장에서 계속 농담 따먹게 하고 그랬어요. 저 그러니까 이게 이 영화 자체가 그래서 제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고 있었던 거고 이 친구 갈 때 울었던 이유는 못해줘서 미안한 건 1도 없었고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 아들이 가서 그러니까 정신 차려지는 거야. 이게 아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너무 슬픈 거야. 이제 얘는 어떤 배우로 돌아가는 거고 아들로 만나는 시간은 끝나버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왜냐면 저는 촬영이 아직 남았었거든요. 나는 지금 아직 이 안에 있는데. 그러니까 얘는 이제 그냥 돌아간 거야. 내 아들이 아닌 사람. 그러니까 너무 슬펐던 거 그거는. 근데 뭐 미안하진 않았어요. 그런 거. 네. 알겠습니다. 그 촬영 현장에서의 분위기를 이렇게 여쭤본 이유가 그만큼 이 시나리오가 가지고 있는 밀도가 높기 때문에 이 배우들이 만들어가는 것들이 거의 이 영화를 살아있게 만드는 그런 그러니까 만약 진짜 이 배우들이 없었다면 이 영화가 이렇게 우리한테 울림을 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훌륭한 연기를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감독님께는 사실 감독님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 영화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굉장히 많은 욕심이 있고 야심이 있는 감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아파트를 둘러싼 문제들을 그린 작품들 아니면 이제 뭐 주택과 관련된 작품들은 있었을 수 있는데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
이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 지금 이 사람들이 이런 투쟁을 하고 있는지까지를 거슬러 가는 데 있어서 노동 문제까지 접목을 시킨 거잖아요. 아까 제가 시나리오 쓸 때 고민 많지 않으셨어요? 했던 것들은 아 이렇다면 좀 덜어내려고 하지 않았을까? 내지는 이렇게 하는 것들이 과연 잘 만들어질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있으셨을 텐데 분명히 이 작품은 실화에서 출발을 했고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들에서 꼭 가져가려고 하셨던 부분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었는지.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러니까 저는 저의 세계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이게 자연스러운 세상이거든요. 제가 보는 세상에서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어떤 대명제 안에서 사실 접근하지 않았어요. 진심으로. 그래서 저는 그냥 너무 편하게 제가 보는 세상을 자연스럽게 썼는데 그게 뭔가 제가 또 신인이고 그래서 좀 이게 되게 특별해 보이고 어떤 부분에서는 되게 야심차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그냥 저 원래 약간 옛날부터 이런 영화들을 사실을 해외 왔어서 그냥 저는 자연스럽게 제가 꽂혀 있었던 것, 왜 사람들은 저렇게 자기들끼리 싸우지? 그다음에 서로 잘못한 게 별로 없는데 약간 이거에 꽂혀서 사실 자연스럽게 쓰다 보니까 이런 뭐 노동 문제도 들어오고 뭐 아파트 문제도 들어오고 뭐 이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살아가면서 저도 막 이렇게 뉴스 같은 거 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 뉴스 보는데 그 택배 기사들이 요즘은 1층에 그 아파트가 저기 주차장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아파트에서는 못 들어오게 하고 택배차를 네, 네. 그 택배 기사들은 들어가야 돼서 그 경비원들이랑 서로 막 싸우더라고요. 그 영상이 있더라고요. 해결이 안 되고 있죠. 네. 네, 막 경비원 머리 위로 막 택배 던지고 막 나도 살아야지 왜 그래 하면서 막 서로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약간 그런 거에 되게 흥미로워하거든요.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이런 아파트 문제와 노동 문제가 좀 따라왔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이제 이런 분쟁 같은 것들이 이 사회에서는 새롭게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풀리지 않는데 저는 이 작품이 이 어떤 한 공간 안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보는 내내 아 내가 진짜 빠져나갈 곳이 없구나라는 갑갑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 심리 스릴러적인 측면이 있고 그 안에서 거의 이 아파트가 분명히 오픈된 공간인데도 밀실 공포 같은 것들을 느꼈어요. 거기에는 서로 분쟁하고 악의 다툼을 하면 오히려 속이 시원했을 텐데 영화가 계속 해정을 어떤 방식으로든 모든 사람들이 몰아놓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당하고 있었고 거기서 반격을 하지 않아요. 이 캐릭터는 거의 어떻게 보면은 반격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든 살아가야지. 거기에는 내가 남편을 잃고 지금 내가 건사해야 되는 아들이 있고 그 안에서 이 엄마로서의 역할이 있고 이런 것들을 좀 감내한다라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이제 수많은 캐릭터들을 연기를 하셨을 텐데 혜정이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그런 보수적인 어떻게 보면은 자기 것을 그냥 이렇게 묵묵히 지켜나가려는 그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셨고 그런 걸 표현할 때는 사실 이제 좀 캐릭터를 어떤 방식으로 이 사람의 성격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잡아 나가시려고 하셨는지. 제가 먼저 그런 수능하는 뭐 수능까지는 아니지만 반격하지 않은 그녀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랑 조금 나누면은 이런 캐릭터를 어떻게 디테일하게 접근했는지 이 질문을 나누자면 처음에 것은 그러니까 여기 출발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시나리오를 볼 때, 그러니까 저에게 어떤 연기가 왔을 때 저 출발은 이해되냐 안 되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김선영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저는 사실 생각을 안 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해가 되냐 안 되냐 이 여자가 여기서 이 말 왜 했지? 여기서 일로 왜 움직였지? 이거 왜 던졌지? 그거를 감독님이랑 저는 쇼부를 봐요. 쇼부는 일본 말이죠. 감독님을 붙잡고 단판을 봐요. 우리 첫날 미팅에 술 안 먹고 앉아서 테이블 타임으로 제가 시나리오 갖고 가서 한 6-7시간을 아마 굉장히 긴 시간 그걸 체크한 걸 가지고 얘기했을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되면
그냥 그대로 움직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연기 접근법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 그래서 연결되는 얘기인데 어떤 디테일함을 어떻게 캐릭터를 구축할까를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러니까 굳이 생각을 하자면 외모, 어떻게 보면 속옷까지. 예, 속옷이 나와야 된다면. 예. 그러니까 또 속옷에 따라서 이 몸의 폼이 달라질 때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걸로 좀 디테일하게 접근하는 편이고 외모, 뭐 머리, 뭐 화장 또는 이런 거. 그 외에는 디테일하게 제가 감독님의 시나리오나 이거에서 영감을 받긴 하죠. 소금 뿌리는 장면에서 네. 저만 알고 있는 이 여자의 그 역설적인 어떤 이미지를 저 있어야지 연기를 하거든요. 내 안에 예를 들어서 내 안에 이 여자 물통이네 라고 남들이 이해 못하는 내 안에 어떤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야 시작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영감을 받죠. 그래서 소금 뿌리는 거에서 되게 영감을 많이 받았어요. 저는. 재밌더라고요. 이 여자 소금 뿌린 여자네. 아들이 지긋지긋해야 그 장면. 네, 그러니까 그 여자는 근데 이 상황이 뭐냐면 뿌려볼까가 아니라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여자한테. 네. 이 상황에서도. 네. 그렇게 흘러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이제 약간 이제 이렇게 외형 같은 것들이 보이시나요? 아니면은 계속 어떤 그 정도의 그 상황에 있을 어떤 모델 같은? 그거야말로 저의 상상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한테 그러니까 굳이 저의 연기가 어디서부터 뭐 메이드 됐냐고 한다면 그냥 제가 지금 48인데 아주 어린 시절부터 그러니까 누구보다 유독 더 사람한테 관심이 많았을 거고 유독 집착했을 거고 뭐 유독 뭐 질척거렸을 거죠. 그러니까 네. 저한테 그거야말로 제가 축적해 놓은 저의 상상력이겠죠. 네. 네, 저만 아는. 제가 배우님을 그래도 이제 여러분보다 많이 만났을 때 느껴지는 건 지금 관찰한다고 하셨잖아요. 사람을 굉장히 빤히 쳐다보세요. 그쵸? 그게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재료가 되기도 하는 그래서 거죠. 제가 GV를 할 때 바닥을 봐요. 왜냐면 한 사람만 계속 볼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나는 근데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계속 봐야 되는 습성이 있어서 그럼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그래서 바닥을 계속 보고 있어요. 저는. 근데 기자님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기자 역할하면 네. 제가요? 네. 배워야 감독님께 아까 이제 처음 시나리오 보면서 거의 6-7시간을 혜정이 이제 납득되는 모든 게 100% 납득됐으면 아마 이제 6-7시간의 토론이 그렇게까지 길게 가지 않았을 수도 있을 텐데 배우님께서 좀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더 전개해보자고 하셨던 부분들이 있으셨을 텐데 그 과정에서 어떤 것들이 좀 가장 이제 불거졌던 문제였는지 혹시 이렇게 같이 조정했던 부분들이 있으셨는지. 뭐 크고 작은 부분에서 되게 많이 만들어주신 부분들이 물론 있죠. 마지막 장면 제가 가장 지금 제 기억에 하나 제일 인상적으로 기억나는 거는 그 대사 혜정과 수인이 철창 사이로 얘기하는 집 앞에서 거기서 우리가 안 그랬어. 그거 기성화이트 그 새끼들이 그런 거야라는 말을 사실 대사에서는 없었거든요. 근데 선배님이 보시고 여기서 이 얘기 해야 될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렇다. 좀 과감히 좀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저한테도 용기를 주고 너무 좋죠. 그런 것들 제가 이렇게 못 보는 부분들 이렇게 의도적으로 막 피하려고 왜냐면 약간 대기업 까는 것 같잖아요. 왠지 약간 저도 먹물 느낌이 있어. 그런데 그런 걸 과감히 딱 배우로서 딱 봐주시고 이 인물에 대해서 파악을 해주시고 딱 뭔가 이렇게 용기를 내게끔 해주시는 부분들도 너무 많았고 다 얘기하고 싶은데 다음에 또 생각나면 제가 어떻게 보면 혜정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목표가 분명하게 있잖아요. 그 안에서 이 부조리함을 자기는 어떻게든 이제 합리화시키면서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과정인데 거기서 유일하게 그러니까 직언을 하는 거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자기 나이 또래의 어떤 소년으로서 이 기성세대를 바라보면서 이 모순에 대해서 바로 얘기할 수 있는 유일한 캐릭터였어요. 영화 안에서 동욱
캐릭터에 대해서 배우님께도 좀 얘기를 들어볼게요. 어떻게 해석하셨고. 네, 물론 그런 영화적으로 동욱이 해주는 역할도 있었겠지만 사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거기서 동욱이 하는 말들은 동욱이 정말 사실 어떤 대의를 위해서 하는 말들이 아니잖아요. 그냥 정말 자기가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 짜증나니까 네네. 그냥 다 뱉을 수 욕 있는. 대신에 하는 말들인데 동욱이라는 캐릭터 자체는 사실 감독님이랑 대화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처음에 이제 캐스팅이 되고 감독님이랑 미팅을 했을 때부터 감독님께서 동욱이라는 역할은 본인을 많이 모티브해서 쓴 역할이다라는 말씀을 하셨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사소하기도 사소하고 명확하지 않은 어떤 그 느낌적인 느낌들에 대해서 대화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감독님이랑. 네, 그래서 현장에서도 거의 모든 씬, 거의 모든 대사 그리고 정말 대사 사이의 짧은 텀까지도 감독님께서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을 하신 적은 없지만 뭔가 굉장히 감독님께서 디테일하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았고 그것이 제가 납득이 가는 방식으로 표현이 될 때까지 항상 좀 집요하게 코멘트도 주시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감독님께서 동욱 캐릭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 거죠? 아니요. 테이크를 많이 갔다는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시죠. 저는 근데 너무 좋았어요. 저는 테이크를 많이 가는 게 좋았어요. 네. 많이 안 갔어요. 네. 많이 안 갔어요.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일단 공식적으로는 마지막 지부에서 여러분들도 질문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질문을 받아볼 텐데 질문을 하시는 분께는 선물이 있습니다. 포토카드. 네, 손 들어주시면은 마이크를 드릴게요. 네, 영화에 대해서 풀리지 않았던 부분들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저 먼저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저기 혜정이 처음 분양사 사무실에 가서 본부장이랑 나눴던 그 대화들이 제가 느끼기에는 혜정이 그 앞전에 길성과의 어떤 합의까지 도달하는 그 과정을 좀 압축해주는 듯한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 장면이랑 제일 마지막 장면, 그러니까 혜정이 떡을 새로운 이사원분이 떡을 나눠줄 때 식구가 몇 명이냐고 물었을 때 3명이요 라고 대답한 후에 그 카메라 앵글이 혜정과 함께 가족의 액자 사진이 보니까 온전히 보이지 않고 이렇게 보이는 구도가 있었잖아요. 그건 제가 느낌은 이 혜정이 꿈꿨던 어떤 단란한 가정의 어떤 홈이 이렇게 온전히 이렇게 이루어지지 못한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 장면들에 대해서 혹시 얘기해 주실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질문 하나 더 드리면 김승현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혜정이 가장 힘들었을 수 있는 하루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장례식장에 가서부터 그다음에 마지막 그 차량 테러를 당한 후 그리고 찍고 나서 그다음에 샤워신까지 그게 영화상으로는 하루에 이루어졌지만 촬영은 며칠 동안 이루어졌을 것 같은데 그 감정들을 어떻게 연결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러면 감독님 먼저. 예, 저도 잘 읽어주신 것 같아가지고 보신 대로 말씀드리고 싶고 그냥 제가 약간 지금 떠오르는 말씀 드리자면 그 첫 번째 장면은 사실은 그렇게까지 제가 집요하게 의도하고 쓰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또 읽어주시니까 뭔가 저희 영화도 좋아지는 것 같고 해서 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은 좀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이 영화가 좀 뭔가 밀실공포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영화를 찍고 나서 좀 알았거든요. 제가 사람을 약간 가두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앵글도 되게 약간 그런 구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게 이 판상형 집이 있고 타워형 집이 있거든요. 그 아파트가. 그러니까 판상형은 이렇게 옛날 고전적인 아파트.
거실 중심에 날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타워형은 이렇게 들어가면 방 거실 방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타워형 구하려고 좀 많이 노력을 했죠. 왜냐면 그 마지막 장면을 좀 어떻게든 레이어를 쌓아서 이 인물을 좀 이렇게 그 안에다도 좀 넣고 싶은 마음이 좀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렇게 찍었고 그 사진도 이렇게 그 보통 대마이어 건담들 이렇게 너무 하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놓는 게 더 좀 좋을 것 같아서 너무 난 이걸 의도했어 막 나 지금 거장으로 가고 있어 내가 이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그렇게 자연스럽게 좀 얼굴 좀 잘리게 걸렸던 것 같습니다. 네. 그 하루 동안 이제 감정 연기 참 잘 됐다 이 말씀 해주시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했냐 이 말씀이죠? 그죠? 네. 그리고 그거를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다 이해를 하실 수 있을까? 연기가 배우가 꾸미신 거. 네.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그거를 하루 그 감정을 어떻게 얘기를 했는데 며칠에 찍었죠 그거를? 한 3일? 아니 뭐 좀 그러니까 굉장히 텀도 길었을걸요? 굉장히 텀도 길었었거든요. 그냥 그걸 어떻게 감정을 연결했느냐 GV 역사상 처음 받는 질문이어가지고 감정의 폭도 넓고 깊었지만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액션의 오케이. 강도도 할 말 챙겼어요. 오케이. 그 뭐냐면은 그게 너무 진폭이 크고 너무 사건이 크다 보니까 저걸 어떻게 되게 많이 떨어져서 했을 텐데 저거를 이렇게 연결했지라는 칭찬을 일단 받아들여서 감사하고요. 맞아요. 저 이제 말씀드릴 게 있네요. 다는 말씀 못 드리지만 너무 큰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처음에 장례식을 간다. 나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나한테 합의하는 거 좀 막아달라고 그랬는데 안 나니까 그 자살한 거 아니에요, 그 대표님이. 그래서 그거도 너무 컸고 그랬는데 돌아왔는데 차량 테러를 당했고 자 이건 좀 사실 굉장히 하루에 당하기는 너무 엄청난 사건들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애쓰지 않아도 그 사건에 당하면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너무 큰 사건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작은 것들이 차라리 작은 사건이 오히려 그렇게 텀을 두고 며칠 상관을 두고 이렇게 연결을 하는 게 어쩌면 더 힘들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문득 지금. 예, 그거는 그냥 그 상황에 3일 뒤든 5일 뒤든 당면에서 액션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아주 큰 사건들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저에게는 그거 자체는 무리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박수. 네. 첨언하자면 그게 약간 영화가 빨리 가서 그런 건데 그게 사실 하루가 아닙니다. 왜냐면 정확히 보시면 네네 그 밤새고 주차장에 가 있으면 이렇게 낮이잖아요 대낮. 그 전날은 밤이고 그 동욱이가 들어가서 엄마 깨울 때는 밤이고 그리고 그 하루 지나서 사실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장례식 날 그날 저녁 주차장에서 테러 당함 새벽까지 경찰서에 있음 그리고 낮이 되고 그 사이에 그 어. 수인 찾아가. 수인 한번 찾아. 그러니까 어쨌든 장례식 갔다 와서 밤에 찾아갔다가 네. 그다음에 밤에 찾아갔다가 그다음에 테러 언제 당하지? 어떤 뭐라고? 전 얼마나 장례식 갔다가 그다음 어떻게 돼요? 장례식 갔다가 테러 당했다가 장례식 갔다가 수인 갔다가 테러 당하고 형사 만나고 그리고 집에 오고 녹물 맞고 맞죠? 그쵸. 네. 그러니까 이제 하루가 지나고 그 다음 날 저녁까지. 네. 아들과 다투는 거는 여기 축에 끼지도 못하는. 네. 그리고 이미 사실은 장례식에 가기 전까지 감정적으로 타격을 이미 받을 대로 받고 있는 상태였고 장례식이 어떻게 보면 그 결과물처럼 왔는데 한 대 펀치를 맞았는데 거기서 멍한 상태에서 다시 계속 가격을 다시 하는 감독님 너무 진짜 가혹하신 흐름으로 해. 근데 현실은 그보다 더 가혹하지 않아요? 그런가요? 네. 이 정도면은 거의 아니 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예를 들어서 집에 가스 끊겼는데 남편이 그날 사고 당해갖고 그런데 나는 지갑 잃어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장난 아니잖아요 인생이. 근데 저는 이게 왜 가혹한지 잘 모르겠어요. 현실은 이거보다 더 가혹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저는 늘 했어요. 근데 아까 감독님 말씀하시니까 보통 텀을 두고 좀 오게 되죠. 근데 제가 조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좀 제가 관객분들이 영화에서 대부분 이렇게 기대하시는 것들, 판타지적인 것들, 뭔가 이 인물들이 종국에 연대를 한다거나. 근데 우리 실제로 삶을 살다 보면 이 연대 잘 안 되거든요. 사람이 10명만 모여도 이게 다 의견이 다르고 그 중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영화는 그렇게 떨어져 나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좀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전형성에서 벗어나게 가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저도 좀 영화를 이렇게 막상 틀다 보니까 워낙 마음이 아파하시니까 인간적으로 좀 죄송한 마음이 좀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영화가 가려고 했던 사실 본연의 목적을 솔직히 물으면 그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상품화된 저항이나 뭔가 영화적인 판타지로 가지 않는 어떤 현실에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저는 믿고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그 다음에 이런 사람을 외면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것을 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되게 이 영화를 되게 슬퍼하면서 사실 썼어요. 너무 제가 슬퍼하고 약간 눈물을 참고 이 혜정과 동욱과 수인에게 엄청난 동화가 돼서 썼습니다. 제가 이 캐릭터들을 막 괴롭혀서 막 와 이게 영화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문을 더 받아볼게요. 네. 네, 저쪽 뒤쪽. 네, 우선은 다른 날에 GV를 올 뻔했는데 오늘 와서 너무 다행인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막 굿즈도 주시고 사실 OTT로 곱씹어 보면서 또 읽어보고 하겠습니다. 휘몰아치는 사건의 사건이어서 네. 또 노래 제가- 부르시는 줄. 또 제가 또 생각했던 대로 전혀 이렇게 이쯤 되면 이렇게 갈 것 같은데 했는데 감독님이 확 이렇게 그냥 밀어붙이셔가지고 조금 많이 힘들었고요, 심리적으로. 질문은 이제 구도를 조금 열심히 봤거든요. 아까 뭐 창문씬 얘기하셨지만 그 아기가 집을 만들어 놓은 방에 그 반대하는 사람들의 집기들을 들어놓고 그런 부분들을 약간 비추시는 것들을 보고 구도를 엄청 섬세하게 짜셔서 섬세하게 사용하시는구나를 많이 느꼈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어떤 부분들의 그 구도에 엄청 그 심혈을 기울이셨는지, 그리고 또 김선영 배우님께는 그 창문씬에서 처음에 이제 김윤지 배우님이 누워 계시고 서 계시잖아요, 김선영 배우님. 그래서 그게 약간 처음에 먼저 떠난 사람과 그 관계가 높이 간의 간극이 있나 이런 것들도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그 장면을 연기하면서 어떤 감정으로 어떻게 이렇게 연기를 하셨는지 조금 궁금해서 질문하게 됐습니다. 그럼 감독님 먼저. 네. 너무 잘 봐주셔가지고 이 영화가 여러 번 보면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저희 많이 숨겨놨거든요. 근데 지금 잘 보신 게 그 방이 원래 편집된 장면에 그 아버지의 방입니다. 죽은 아버지의 짐이 있는 방이었다가 혜정이 마음을 열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오면서 거기가 주위의 방이 됐다가 결국에는 그런 그 시위대들의 어떤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그 시위 창고가 되는 구도이고요. 이렇게 약간 저는 그 작은 공간들에도 서사를 좀 넣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그 창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그 구치소가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창이 있는 집을 좀 구해달라고 많이 괴롭히기도 했고, 왜냐면 이게 우리가 영화가 그러니까 포맷에 따라서 제가 믿는 거는 2시간짜리잖아요. 2시간짜리고 우리가 이렇게 극장에서 와서 이것을 되게 몰입해서 보는 이유는 그것에 더 많은 깊이가 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좀 되게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들처럼 막 밀도 있게 넣으려고 사실은 개인적인 노력은 많이 하죠. 그렇게 한 것들에 약간 소산이지 않을까. 제가 막 어떤 구도의 철학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아니고요. 네. 뭔가 보다 보면 약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들, 기승전결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좀 많이 해서 제 이야기를 많이 담으려고 합니다. 네. 네, 그 장면이 인상 깊으셨나 봐요. 네, 딱 처음에 딱 대립되어 있는 딱 그게 보이고 또 그 창살이 진짜 그 아까 감독님 말한 것처럼 감옥처럼 느껴져서 과연
누가 지금은 감옥에 있는 걸까? 심리적으로 봤을 때는 김선영 배우님이 감옥에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오픈된 공간에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저 때 대사를 할 때 저 때 상대 배우가 교감을 했을 때는 어떠한 느낌과 어떠한 감정으로 연기를 했을까가 조금 궁금했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질문을 좀 봤는데 늘 이렇게 장난을 쳤었어요. 전 GV 때 연기가 꿈이세요?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알아듣시나요? 이렇게 장난을 쳤던데 오늘 마지막 GV니까 제가 진지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네. 영화가 끝난 지 지금 채 얼마 안 됐잖아요. 그 순간 느꼈을 그 우리 관객분의 이 인물을 향한 어떤 마음이 온전히 관객분의 것이고 관객분에게 가 닿았다면 정말 기쁜 일이고 또는 영원히 관객분의 것인데 거기서 연기를 한 내가 여기가 영화 아카데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연기 아카데미가 아니잖아요. 내가 내 배우가 나까짓게 그게 뭐가 중요할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제가 지난 GV 동안 내내 전 장난을 쳤어요. 얘기하면 알아요? 내가 맨날 이랬어요. 여기가 배우가 꿈이에요? 내가 맨날 그랬는데 사실은 전 그 판타지를 깨고 싶지 않고 그 판타지가 아니라 그녀를 깨고 싶지 않거든요. 자, 그녀는 혜성이고 나는 김선영인데 자, 김선영이가 어떠하게 연기를 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만약에 제가 여기 어디 연극영화과에 연기 특강을 간 거면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죠. 예, 특강을 안 가지만 그런데 관객분에게 온전히 그녀가 남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제가 그때 어떤 감정을 연기한 건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연기에 그런 게 있어요. 하는 자의 진실과 보는 자의 진실이 다르다는 말이 있어요. 내가 그때 사실 발가락이 너무 아파갖고 뒤질 것 같아서 눈물이 났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누군가를 봤을 때 그게 가슴이 찢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보는 사람의 것이에요. 이 인물이라는 것은 정말 저는 역사상 처음 하는 얘기인데 이런 얘기는 잘 안 합니다. 저는 이거는 배우들 데리고 가끔 저희 극단에서는 하는 얘기인데 오늘 마지막 GV니까 제가 아주 진지하게 한번 임해보려고 한 마음 먹고 왔는데 또 유독 제 연기 얘기를 물어주시니까 사실은 그래서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김선영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얘기한다고 큰 의미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해주셨다는 것 자체가 그 장면이 와 닿았다는 것이고 마음이 움직였다는 것이니까 그게 더더욱 감사하고 기쁘고 의미가 영원히 남길 바랍니다. 네. 네. 부탁드릴게요. 근데 지금 이 말이 통째로 약간 강의 같았어요. 네. 약간 원론, 연기 원론을 듣는 것 같은. 그죠? 민영 배우님 그런 것 같지 않았어요? 네. 당연한 말씀. 네. 진짜 강의한 게 아니고 진심을 얘기하는데 어디서 진심의 강의. 네네. 네. 어떤 마음으로 연기를 하셨는지 너무 잘 전달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을 또 받아볼게요. 네. 질문 있으신 분은 손 들어주세요. 네, 오늘 마지막 GV에서 다 얘기해 주시기로. 네. 영화 잘 봤습니다. 되게 한숨 나오는 장면도 있었고 되게 힘들게 봤는데요. 그 아파트, 그러니까 혜정이 이제 다시 아파트 시위를 하면서 이제 새벽에 그 동욱이 와가지고 진실을 얘기하잖아요. 사실 불을 낸 사람은 나였다라고 하면서 엄마와 아들이 충돌을 하는데 이제 모자 관계가 아니라 정말 1대1 인간으로서 부딪히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정말 배신감을 느끼기도 하고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라는 그런 혜정의 감정이 되게 느껴지면서 저는 동욱이 사실 조금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엄마가 싫었을까? 엄마는 의지할 수 없는 사람이었나?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튼 그 장면에 충돌이 있고 나서 이제 기숙학원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도대체 혜정과 동욱 사이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게 너무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욱의 입장을 네. 네. 감독님 먼저 하실까요? 네. 배우님 먼저. 네, 우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기숙학원을 갈 때 그런 장면이 나왔냐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던 것은 어떤
명확한 문제 해결이나 화해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희 영화가 결국엔 그렇게 엄청나게 말도 안 되게 휘몰아치는 생활을 하다가 마지막에 그렇게 누구나 가듯 기숙학원을 가고 엄마는 혼자 남아서 그냥 강아지와 함께 떡을 먹고 하는 그런 수인이 그 막 옷장을 닦는 장면에서 얘기했던 아무렇지 않은 척 사는 게 막 역하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들의 삶이 그렇기 때문에 영화가 그렇게 끝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아무리 큰 일이 있고 무슨 죽네 사네 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게 해결이 안 되고 애매하게 끝나든 뭐 누가 죽든 어떻게 되든 결국에 저희는 그냥 일상적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결국엔 동욱과 혜정도 그렇게 뭐 많은 모자 혹은 부모와 자식들이 그렇듯이 그냥 엄청나게 막 서로 울고불고 해서 화해를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냥 어쨌든 살아가야 되고 내가 지금 나가서 독립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엄마도 화가 났지만 내 자식인데 뭐 얘를 호적에서 파버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일상적으로 살아갔다고 느꼈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장면 같은 경우에는 저도 촬영을 하면서 그 장면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감정이 확장되는 거를 촬영을 하면서 느꼈고 사실 그 장면에서 말씀하셨던 거를 느낀 수 있었던 대사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엄마 이제 혜정이 동욱한테 너 그렇게 살려고 엄마처럼 안 산다고 그렇게 얘기했어도 막 그렇게 하는 대사가 있는데 사실 그게 대본은 제 기억은 대본에는 없었던 대사예요. 그리고 초반 몇 테이크까지만 하더라도 선생님께서 안 치셨던 대사였는데 딱 그 대사를 치시는 순간 저도 동욱으로서 갑자기 그 전 테이크 혹은 지금까지 제가 대본을 읽으면서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들이 확 그려지면서 좀 확 감정을 느꼈던 기억이 나고요. 사실 이건 아까 하고 싶었던 말인데 못했던 건데 아까 어떻게 그런 감정들을 선생님이 이어서 연기를 하시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그 장면에서 느꼈던 건데 그렇게 전에 있었던 장면들 즉 전사들을 그 현재의 장면으로 끌어들이는 능력이 배우로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정말 선배님께서 굉장히 잘하신다고 촬영을 하면서 느꼈고 그 장면에서 그 대사를 함으로써 말씀하셨던 관계 확장이 되고 하는 것들이 그 결과물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혜정이 유일하게 자기의 그 어떤 분노, 그러니까 울무도 표출하는 대사잖아요. 근데 원래 대본에 없었던 아니 뭐 한 줄 정도였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 한 줄 정도? 그죠? 네. 너 그 성민이 엄마가 내가 다 알고 그랬다고 생각하면 어떡해? 라는 라인이 그 추가돼요. 말을 그 말을 제가 했죠. 네, 그게 저한테 너무 중요한 거니까. 근데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한 번도 또 이것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 저는 이 영화를 통틀어서 제 감정이 혹시라도 궁금하실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통틀어서 가장 정말 슬펐던 장면이 잘가 했는 그 장면이에요. 이 친구가 갈게 하고 핸드폰 보다 쓱 들어가고 제가 이렇게 창으로 비친 얘를 보려고 어떻게든 막 근데 그때 생각하면은 정말 이 통틀어서 가장 슬펐어요. 그 순간이. 근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누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이 친구랑 또 오늘 마지막 지불도 하고 그 장면이 통틀어서 가장 슬픈 장면이었어요. 네. 감독님 아까 하시려던 네. 말씀 좀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저도 생각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뭐 제가 그 장면이 왜 나왔냐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어릴 때 그 이상한 거에 꽂혀서 집 아파트 창문을 돌로 깨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 아파트의 범인을 찾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엄마도 거기서 나서서 범인을 찾고 제가 모른 척했어요. 저도 그 누가 그랬냐. 그게 약간 희열이 엄청 났거든요. 제가 진짜 어릴 때인데. 근데 제가 그거를 나중에 엄마가 그래서 좀 사람들이랑 막 얘기하고 나서다가 어머니가 얻은 자리에서 그게 전거를 알게 된 거예요. 누구의 밀고로. 근데 제가 그게 되게 기억이 인상 깊고
저도 사실 이해가 안 가요. 그 아들이 왜 그런 아들이었는지. 제가 그런 아들이었는데 이거는 뭐 상황이 좀 다르긴 하지만, 근데 제가 그 장면이 사실 제가 그 장면을 하면서 좀 배웠던 게 뭐냐면, 저도 사실 그렇게 개인과 개인으로 파편화되는 식으로까지 시나리오 때는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근데 김세영 선배님 연기를 보고 너무 좋고 빨려 들어가는데 당혹스러웠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왜냐면 그게 저는 관객들이 혜정을 좀 미워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하면 혜정은 충분히 그럴 만한 인물이거든요, 지금. 근데 저는 머릿속에 엄마는 항상 엄마다워야지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엄마는 그래도 아들을 좋아하니까 여기서 이렇게 개인과 개인으로 하면 안 되지. 아이고 어떻게 동우가 너가 어떻게 왜 그랬니? 라고 무의식적으로 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장면 딱 보고 제가 엄청 깨진 거죠, 거기서. 아 맞다, 이거는 아니지. 이거는 되게, 그러니까 제가 작업을 하면서도 저도 막 한 발짝 한 발짝 성장하잖아요. 그 장면이 되게 저한테는 인상적이었고, 그래서 처음에는 막 당황해가지고 저도 얼타가지고 막 자리를 한번 바꿔보고 막 이러다가 다시 한번 그 테이크가, 말씀하신 그 테이크가 계속 생각나서 한번 모니터링하고 그냥 오케이 하고 갔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뭐 그렇습니다. 네, 너무 좋았다고요. 네. 네, 보통 뭐 이렇게 초인종을 뭐 누르고 다니거나 이런 건 봤는데 돌을 던지는 건 참, 네, 어쨌든 네, 그런 윤영기의 또 기억들이 감독으로서의 재료가 있다는 생각을 좋게 정리를 하면서. 더한 거 하고 살지 않았나요, 그때? 라이프 아파트 주인공님 죄송합니다. 엄마가 다 물어줬어요.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사실 뭐, 그러니까 이 영화 보면 깝깝한 이유는 결국에 뭔가 이렇게 차라리 장르 영화에서 빌런이 나오면은 속이 시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의도를 가지고 명확하게 어떤 걸 행하려고 하다가 뭐 처단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데 혜정은 의도를 가지고 나쁘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면피하려고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게 다 나쁘게 해석이 되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감독님이 하려던 큰 그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모든 사태를 벌이고 해결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노사 문제에 있어서나 아니면 이제 이런 그 분양권 문제나 있는데, 결국에는 꼭 이제 우리 같은 시민, 그러니까 그냥 한국을 살아가는 소시민들이 이런 것들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그 갑갑함이 이 영화의 이 면면에 흐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오늘 이제 그 영화를 12,000명이 보시고 이제 그 희망을 찾으려고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으로 감독님과 배우님께 이 영화가 앞으로 쭉 어떻게 나갔으면 좋겠는지, 그래도 작은 희망을 찾아보면서 좀 그 마지막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최민영 배우님 먼저 들을까요? 네. 네. 저는 저희 영화를 굉장히 사랑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영화를 보고 말씀하셨던 희망도 물론 볼 수 있지만, 제가 조금 더 희망하는 거는 그냥 관객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렇게 힘든 상황을 겪고 극단적인 일들을 겪더라도 결국에는 우리는 살아가야 하고 살아지고 다들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어떤 그런 위로를 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게 영화를 보고 제가 느낀 점이기도 해서. 그래서 오늘 보신 관객분들도 그렇고 다시 보시게 된다면 혹은 앞으로 보실 분들이 좀 그런 위로를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연습하려고 해야죠, IPTV에서. 네, 선영 배우. 거기 주희랑 그 주희 오빠 이름이 뭐였죠? 성민이. 그 성민이가 그 고등학교 동욱이 형이 와가지고 엄마 없는데 와서 라면 끓여주고 계속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는 또 반찬 사다 주고, 그리고 나한테 돈 빌려달라 했는데 내가 엄마, 아줌마가 다 갚아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 집 데려가잖아요. 주희랑 성민이가 나중에 좋은 일 할 거예요. 그래서 태산이 이렇게 나를 외면하지 않았다. 그 아이들은, 아니 동욱이는 잘 모르겠고 이 영화에 여지없이 따뜻한
좋은 사람들이 나오는 정말 좋은 사람이고 정말 좋은 혜정이고 좋은 동욱이었을 거예요. 그 친구들한테는. 예, 정말 좋은 아줌마, 너무 재밌고 좋은 오빠, 형. 예, 뭐 누구와 어떻게 만나냐에 따라 다른 것 같고 그 두 명에게 뭐 희망을 하시니까 희망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네. 예, 그 두 명에게 희망을 봅니다. 네. 네. 영화에 한마디 해주세요. 드림팰리스에. 드림팰리스 얘기. 네. 드림팰리스 어떤 얘기? 한마디 해달라고. 드림팰리스한테 내가 아, 마지막 집은 드림팰리스 지구에 안녕. 그동안 즐거웠어. 오늘 나가면서 우시는 거 아니죠? 안 울어, 안 울어. 거죠? 안 울어. 알겠어요. 제가 저는 네, 감독님. 네, 이 마지막 말로 어울리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 아버지가 영화를 몇 번 보시고 가만히 가시더니 저희 아버지 충청도 분이시거든요. 근데 얘기를 하시기를 지금 쟤는 해피엔딩일 거라고 영화 끝나고 나서 아, 왜 그러냐면 지금 집값들이 다 올랐기 때문에 저게 2015년이기 때문에 지금 수인이는 10억 벌었어. 10억. 네, 혜정한테 감사하다고 지금 생각할 것이라 그러면서 다 풀린다. 근데 사실 이 상황이 상당히 10억 더 벌었을 수도 있어. 네. 그래서 이게 희망이라는 건 아니고 그래서 너무 이렇게 이거는 그냥 편집이 딱 거기까지 돼서 그렇다라고 좀 좋게 생각해 주시고 저는 이게 오늘 마지막인데 갑자기 아까 그 김선영 배우님이 그 제일 좋았던 장면 얘기하니까 자꾸 약간 울컥하는데 슬펐던 장. 네. 저도 되게 지금 되게 한 여름밤의 꿈 같아요. 이렇게 모두가 다 이 영화에 대한 감상은 저마다 다르셨겠지만 저도 한 관객으로 돌아가서 이 영화를 보면 좀 아쉬운 점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보셨다시피 너무 치열하게 만든 영화고 그리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도 앞으로 이렇게 좋은 배우님들과 같이 또 이런 걸 해볼 수 있을까?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게 되고 아무튼 이런 복잡한 감정성에 있는 이 순간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최민영 배우님 하실 거잖아요, 그죠? 아까 하신다고. 그럼 네. 저는 다시 그 작품 10번이고 100번이고 네. 올라와 주시면 그리고 김선영 배우님은 지금 그 중년 여성 배우들의 캐릭터들이 많지 않아서 불러만 주면 무조건 하시기로. 무조건 하는 건 좀 그렇죠. 많이 다르시네요. 상황을 봐야죠. 여러 가지. 뭐든 하겠다고 하시고. 네. 그냥 과장 그렇게 없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었던 것이고 없는 건 사실이잖아요. 네. 생겨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없는 건 사실이고 사실은 그 어떤 상상력이 있고 기획이 있고 글이 써진다면 김선영 배우가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써지는 만들어진 영화들이 분명히 이 지금 한국 영화 뭐 드라마를 비롯해서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를 목격하는 작품이 드림팰리스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뭐 최민영 배우님은 글로벌하게 나가셔서 글로벌한 작품을 많이 하시면서 김선영 배우님을 끌어가 주시기를 바라면서 주인공하면 저 꽂아주기로 했어요. 네. 오늘 어쨌든 이제 그 마지막 CV라고 하면서 이 다양한 얘기들을 들어봤는데 저는 좀 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후에